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문항 제작, 문항 유형, 문항 분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문항이란 게 뭐냐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항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 중, 고, 대학 때 시험 문제 많이 보았죠? 그런 시험 문제를 이제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할 때 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에 대한 것들도 임용고사에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짚어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오늘 이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에서 다 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꼭 구글링이나 다른 서치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 보면 좋겠고요. 이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제가 다시 한번 짚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험 문제란 뭐냐? 좋은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다시 말하면 좋은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낼 때 뭐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막 내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든지 교과교육과정이라든지 이번 타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번 시간에 또는 이번 학기에 또는 이번 이 단위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교육과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내야지 즉 문항을 출제해야지 잘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문항 제작자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피험자 집단, 즉 피험자 집단이라는 것이 시험 치는 사람들이죠. 학생이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학생의 심리적이고 교육학적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의 학습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떤 단어에 어떤 수준의 단어를 쓰는지도 파악을 해야 이 학생 집단에 맞도록 적절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문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를 내긴 냈는데 이게 도대체 한글인지 뭐 소련말인지 모르게끔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낸 문제 보면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집 같은 데서 마찬가지고 학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겠죠. 네 번째는 그 문제가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 이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문항 분석을 통한 문항 난이도나 문항 변별도를 조절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출제된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네 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요. 좋은 문항의 조건 중에서 좋은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될 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항 내용의 적절성입니다. 문항 내용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문항의 내용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적절성의 정도는 문항 내용이 수업 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문항 내용의 복합성인데요. 복합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부딪히는 요소 혹은 관계의 폭과 관련되는 문항의 특징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단순하게 이제 뭐 기억이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분석이나 종합이나 평가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학 내용은
일정한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단순한 사실만 열거하는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문항의 참신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참신한 문항이라는 것은 내용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존재하는 진부한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 문항의 구조화입니다. 문항의 구조화 정도는 문항의 의미가 시험 치는 사람들한테 모호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의미를 주는 정도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PPT에는 좀 두 개를 빠뜨렸는데요. 여섯 번째는 문항의 난이도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정도냐 하는 건데요. 이 난이도가 적절하게 배열이 되어서 출제가 돼야 되고요. 끝으로는 이제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가 평가로서만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침으로써 학생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것이 좋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항 유형이 등장하는데요. 문항 유형에 보면 이제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항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서답형 문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주관식 문항입니다. 교육평가 책에 보면 객관식 문항, 주관식 문항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인데요. 이 선택형 문항의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 그리고 서답형 문항의 단답형, 완성형, 논술형 이 6개는 꼭 여러분들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형 문항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답안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말합니다. 서답형 문제는 시험을 치는 학생이 정답을 직접 써 넣는 형태를 의미하죠. 자, 선택형 문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진위형인데요. 진위형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OX형을 말합니다. 진짜냐, 거짓이냐 이거죠. 흔히 양자택일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는 거죠. 이런 진위형 문항을 만들 때는 유의할 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문, 즉 진술문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에는 하나의 내용만을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문의 사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이중부정 또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질문은 가능한 한 단순한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즉 힌트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어구나 일반적인 어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OX 진위형 문장을 내는데 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내기가 쉽죠. 빨리 낼 수 있죠. 두 번째는 채점도 빠르죠. 믿을 수 있고요. 객관적이죠. 세 번째는 읽기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부족한 시험자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한테 내기에 좋죠. 하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정답이 2분의 1이죠. 확률이요. O 아니면 X 중에 하나가 답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추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등 정신 능력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한 시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감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위용담으로 나오는 것이 선다형인데요. 선다형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 형태이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게 바로 이 선다형입니다. 선다형 문제는 선택형 문항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요. 2개 이상의 답안을 주고 그 중에 맞는 것 또는 가장 알맞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선다형 문항은 선택형 문항의 다른 형식에 비해서 내재적인 결점이 적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런 선다형 문항은 여러 개의 답지 중에 하나의 옳은 답을 선택하는 정답형과 문항과 답지 중에 가장 맞는 답을 선택하는 최선답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선다형 문항을 제작할 때 유의점은요. 첫째는 문두는 간결하고 단순하게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답은 분명하고 오답이 매력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완전 중요합니다. 오답이 매력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럴듯한 오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셋째, 정답을 고를 수 있거나 오답을 제공할 수 있는 단서를 주면 안 됩니다. 넷째, 답지의 형태나 길이가 서로 비슷해야 되고요. 다섯째, 정답의 번호가 특정 번호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선다용 문항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양성 및 포괄성, 즉 학습 내용의 많은 영역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상태나 목적이나 내용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이 쉽죠. 용이하죠.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채점할 수 있어서 채점의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진위형처럼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연결형은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셨던 기역, 니은, 디귿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연결하는 막대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연결형입니다. 이런 연결형 문항은 일련의 전제와 일련의 답지를 배열해서 전제에 대한 질문의 정답을 찾아 연결하는 형태라서 배합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연결형 문제를 제작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제나 답지는 고도의 동질성을 가진 것끼리 제시해야 되고요. 둘째, 전제보다 답지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즉, 1대1 매칭이 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셋째, 전제와 답지의 각 문항은 최대한 계열성 있게 배열하고, 넷째, 전제나 답지 수를 적절히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연결형 문항은 문항 제작이 비교적 간편하고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유사한 사실을 비교, 분석, 판단하는 그런 문제에 잘 출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문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면 진위형처럼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는 특성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답형 문항에 대한 겁니다. 서답형 문항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단답형인데요. 간단한 단어나 간단한 어구, 수, 기호 등을 제한된 형태로 시험 치는 사람이 써넣는 문항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단답형 문항 많이 치러보셨죠? 괄호넣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단답형 문항을 만들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형태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문항을 제작합니다. 두 번째, 정답수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개 혹은 몇 개가 되도록 한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수치나 계산 문제에 관련된 것은 기대하는 정확성의 정도 혹은 계산 절차의 수준을 명시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단답형 문항은 문제를 만들기 쉽고 넓은 영역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검사를 하는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짧은 답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 문제의 특성상 단순한 지식이나 개념이나 사실만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완성형입니다. 완성형 문제는 질문을 위한 문장에 여백을 두고 질문하는 형태입니다. 진술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비워놓고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적합한 단어나 부호를 적어 놓도록 하는 유형이지요. 이 완성형 문항을 제작하려고 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여백으로 두고 여백의 수를 적절하게 제한합니다. 두 번째, 정답이 짧은 단어나 기호로 응답되도록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진술문 가운데 답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도록 합니다. 네 번째, 여백은 질문의 끝부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채점을 할 때 여백 하나를 채점 단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완성형 문항의 장점은 선택형 문항에서와 같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추측 요인을 배제할 수 있고, 선택형의 선다형 문항에 비해서 비교적 문항 제작이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채점이 비교적 용이하고 채점의 객관성도 유지할 수 있죠. 이에 반해서 단순한 지식이나 개념이나 사실만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형입니다. 논술형은 주어진 질문에 제한 없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응답하는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피험자의 반응을 거의 무한하게 허용하는 자유반응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이나 지시에 따라서 자유롭게 시험 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력, 비판력, 조직력, 그리고 종합력, 문제 해결력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바람직합니다. 우리 흔히 대학에서 중간 기말고사 칠 때 소술형, 논술형 치는 게 바로 이 논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술형에서 허락되는 시험 치는 사람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지만 반응 범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서 제한 반응형과 확대 반응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한 반응형은 논술의 범위를 지시문에서 축소하거나 글자 수를 제한하는 반면에, 확대 반응형은 글자 수뿐만 아니라 지시문에 의한 서술 범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논술형 문항을 제작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 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가 분명하고 구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항은 난이도 순으로 배열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문항 점수를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채점 기준을 미리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논술형 문항의 장점은요, 시험자의 모든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력, 조직력, 문제 해결력, 작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검사 내에 출제 문항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영역을 광범위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좋다 또는 나쁘다 하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문제에 대한 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즉 문항은 검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그래서 그 검사 속에 담긴 문항들, 즉 시험 문제들의 질이 나쁘면 검사 전체의 질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항 각각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각각의 문제, 즉 문항이 좋고 나쁜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문항의 양호도인데요. 이 양호도를 알아보는 절차를 문항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체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문항 난이도, 별표, 문항 변별도, 별표, 문항 반복, 반응 분포, 이렇게 문항 반응 분포보다는 난이도와 변별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문항 반응 분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요.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항 난이도나 변별도, 반응 분포를 도출하는 공식이나 수식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항 난이도는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쉽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시험을 치는 사람들 중에서 정답을 한 시험자의 비율, 즉 정답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점수가 높으면 문제가 쉬운 거고요. 난이도 점수가 낮으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생님 좀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와, 난이도가 높았다 이러면 시험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치로 따지면 난이도 점수가 높으면 문제가 쉬운 것이고 난이도 점수가 낮으면 문제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변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항 변별도라는 것은 문항이 시험 치는 사람의 능력을 얼마나 변별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검사에서 어떤 문항의 정답을 한 수험생의 검사 점수가 높고 답이 틀린 수험생의 검사 점수가 낮다면, 예를 들어서 1번 시험을 다 같이 맞췄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번 시험을 많이 맞추고 점수가 낮은 사람이 1번 시험을 적게 맞춰진데, 반대로 1번 시험을 맞춘 아이들이 점수가 낮은 아이들, 전체적인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1번 문제를 많이 맞추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1번 문제를 많이 맞췄으면 이 1번 문제는 변별도가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 치는 사람의 능력을 얼마나 더 판가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항 변별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항 반응 분포인데요. 문항 반응 분포라는 것은 시험자 집단의 학습자들이 문항의 각 답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술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항 반응 분포에서는요, 분석의 대상이 문항 자체가 아니라 문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답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반응 이론인데요. 고정검사 이론에 기초한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문항 반응 분포는 검사 총점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요. 집단과 검사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항 특성, 곡성과 문항 반응 모형 정도가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임용에 출제되기에는 상당 부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문항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에서 좀 더 짚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